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3월 8일이 되겠습니다. 3월 8일은 이제 세계 여성의 날과, 이제 또 오늘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굵직한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죠.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을 이제 선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는 사실 전 잘 몰랐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 예, 뭐 그때까지는 제가 사실 몰랐다라는 게 맞는 일일 텐데, 어,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아요. 소위 이제 조선족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중국 동포들이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여성의 날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0년, 한 15년, 뭐, 그 사이 좀 전일 거라고 이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날이 또 있느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굉장히 생소했었던 그 날이죠. 이제 기념일이 주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권 이쪽에서 많이 기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몰랐던 이제 그런 생소했던 이제 그런 이유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 정권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리고 우익 보수 이쪽에 이제 포진돼 있는 어떤 국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제 당대표에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뭐 그에 대한 뭐 제 우려라고 할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저희 소견, 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오늘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당대장에 이제 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하여튼 오늘 결과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한번 잘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이건 영어죠. 그다음은 독일 말입니다. 인터나치오날로 플라우엔타크. 크가 데이예요. 구텐타크 할 때 같이. 프라우가 이제 그 결혼한 여성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프로이라인이라고 하죠. 예. 프라우엔타크. 그러니까 독일 말로도 이제 그렇게 세계 여성의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글쎄요, 이게 러시아 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국제 부녀절. 이것은 중국 표현이죠. 예. 하여튼 다 모두가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이게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정치적 행사로 시작이 됐고, 1910년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클라라 제트킨에 의해서 세계적 기념일로 제한이 또 이제 됐네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09년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페미니스트 역시 인제 그쪽 이념이죠. 1975 년부터 유엔에이에서 인제 매년 3월 8 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이제 공식 지정이 인제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3월 8일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우리한테는 쪼끔 생소합니다. 3월 8 일을 그렇게 강조하질 않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인제 이 3월 8 일을 뭐 여성의 날이라고 인제 우리가 뭔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전에는 3월 8 일을 이렇게 기념일로 어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그러질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로 인제 기념이 되던 그런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태동 자체가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정치적 행사로 시작이 됐다 하니까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백과사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인제 그걸 좀 보시고요. 자, 음 3월 8일 오늘이 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입니다. 목적은 인제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거죠. 근데 인제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음 2023년 1월 17일 날 나온 자료인데, 뭐 변경이 됐어도 큰 변경이 없이 이대로 진행이 되고 됐을 거라 돼 왔을 거라고 봅니다. 2월 2 일부터 3일 사이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5 일이 인제 어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 심사를 하는 거고, 10일 날 인제 예비 검사 컷오프를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그 컷오프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제 정해졌어요. 당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그렇고, 청년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리고 인제 그 경선 컷오프 규모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것들이 인제 미정이 됐지만은 이게 1월 17일 날은 미정이 됐지만은 이걸 실행을 할 때는 인제 이미 그런 규모하고 방식은 인제 정해졌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자 13 일부터 인제 합동 연설을 방송 토론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야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음 전국 총 7 회 그다음에 방송 토론회는 4 회 그렇게 그 인제 연설회와 토론회를 인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3월 8일 바로 인제 오늘 인제 전당대회 본경선이 치러지죠. 그런데 인제 그 전에는 그 당대표를 뽑는데 인제 일반 국민 경선을 했었죠. 근데 인제 거기에 인제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제 100% 인제 당원들의 인제 투표 결과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인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결선 투표를 인제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일 1 등과 2 등이 50% 득표한 사람이 없을 때 1 등이 50%를 후보를 저기 득표를 못 했어요. 45%로 됐다라는 얘기죠. 뭐 인제 여기 지금 현재 4 명이 인제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어 그 1 위와 2 위가 인제 결선 투표를 인제 하기로 한 거죠. 네 뭐 지금 3월 8 일이니까 뭐 몇 시간 뒤에는 인제 그런 결정이 되겠지만은 일단 그 귀추가 인제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결선 투표를 한다라면 9일 날 다음 날 내일이죠. 1-2 위 후보 간에 이제 양자 토론회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인제 10 일에서 11일 사이에 결선 투표를 인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12일 날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를 했다라면은 어느 누구가 어느 후보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는 12일 날 인제 최종적으로 어 그 당대표가 인제 결정이 인제 되는 거죠. 여기 인제 뭐 많은 그 인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투표를 뭐 모바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음 소위 그 인제 디지털 방식이에요. 뭐 저도 전에 그 여러 번 그 이 경험을 했는데 무슨 내가 찬성하는 사람 이름이든 무슨 표시를 갖다 투표함에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그 후보자한테 이 도장 그 후보자 칸에다가 도장을 찍어 갖고서 내 의사 표시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 화면 위에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어 갖고 누름으로 인해서 인제 후보자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이거 자체를 그 선관위에 의탁하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 집회를 하는 거를 얘기를 들었고 저도 한번 그 우연히 그 집회 장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제 같이 그 이제 주의 주장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 디지털 세계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어 그 선관위에 의탁하는 것을 인제 반대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의탁을 받아 갖고서 인제 그 경선 관리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2020년 4.15 총선을 비롯한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 요소가 있다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번 당대표 그 투표용의도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선관위 의탁을 철회하고 당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 해 달라라고 인제 책임 당원들이 인제 요구를 인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제 그런 방식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지금. 자 어찌 됐든 그 오늘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인제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치러질 텐데 정말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을 이제 저술한 인제 책이 있습니다. 공병호 씨가 쓴 도둑놈들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소개하는 그 영상이 바로 이 유튜브 이건데 요걸 제가 노트에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어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디지털화가 우리같이 안 됐기 때문에 에 앞으로 일본이 한국을 도저히 따라오질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견 들으면은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연 디지털화 됐다라고 해서 그 사회가 앞서가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일본 그 사람들은 뭐 서류에 문서 결제를 할 때 도장을 찍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스타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냥 음 디지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엄청나게 도용을 해서 인제 거기서 인제 뭐 비리가 있고 사기를 치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서 인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디지털 문화의 어떤 그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디지털 세상이 편할는지는 모르지만은 도덕적이질 못하다라는 얘기. 어 도덕성이 디지털 문화의 어떤 그 폐해를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도덕성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고, 일본은 비록 디지털이 천천히 늦게 돼 가고 있고 그러지만은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느릴는지 모르지만 그네들은 우리네들보다 더 그나마 도덕적이고 덜 위선적이고 그럴 거다라는 얘기죠. 디지털도 일종의 물질이죠. 예.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 생각, 도덕성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하냐,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화된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병욱 씨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찌 됐든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문제, 저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됐든 이 영상을 한번 감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제 오늘 인제 잠시 뒤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선 투표를 한 다음 10 일까지 가겠지만은, 자 당대표를 보면 지금 현재 4 명이 올라와 있죠.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그리고 천하람 이렇게.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정말 알 수 없죠. 네. 여론조사도 투표에도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고, 또 그 결과를 믿기에는 도덕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어 되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가 어떠하든 국민의힘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엉킨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즉 어 뭐 다양하다라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너무 광범위해요. 말은 보수당이라고 하지만은 어 보수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그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엉켜 있는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수습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의 어떤 늪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어 1차 3당 합당에서 찾습니다. 육공화국 당시에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김종필의 신공화당, 이렇게 세 당이 합쳐진 것이 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통일민주당은 상당히 어 색깔이 다른, 즉 보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음 좀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정당이었죠. 그런 정당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로 그 통일민주당의 그 대표였던 김영삼 씨가 그다음에 대권 후보를 잡고 대권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소위 이 보수당의 색깔이 어 많이 변질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좌편향해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1 차로 3당 합당이 인제 있은 다음에 지난 2020 년에 총선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신비로운 공천 방식을 또 채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인제 황교안 지금 후보죠. 저는 오늘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황교안 지금 후보, 저는 그 황교안 대표의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 업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관료 출신으로서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난 내가 모르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 그 당시에 모르면은 당대표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황교안 그 후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인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또 '아 지난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인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인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그 자리에서 더 투쟁을 인제 해야 될 일인데, 분명한 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음 저희 그 여의도 경험이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그 여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그 활동을 하기에. 그 참 엄청 복잡한 그것이 인제 대한민국 지금 정치 현장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인제 하자는 게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전제를 인제 내걸어 보죠. 분명한 것은 선관위가 중립을 지킬 거라고 애써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외생 변수를 집어넣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A부터 Z 다시 A까지 몽땅 다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인제 결과가 나오겠죠. 정말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이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죠. 네. 그렇지만은 말과 생각과 행위는 그 사람 이념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인제 보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의 그 인제 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본다라면은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관리형이 됐든 간에 아니면은 뭐 전술가형이 됐든 간에 아니면은 뭐 독불장군이 됐든 간에 당대표가 된 사람이 대통령과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같지 않으면은 저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다시 또 혼란해질 거라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이. 만일에 그게 같다라면은 정말 그 당대표와 대통령이 일치단결해서 뭐 관리형이 됐든 전술형이 됐든 독불장군이 됐든 간에 서로 그 호흡이 맞는다라면은 국민의힘은 다시 다수당으로 거듭나서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한 그 법이 또 하나 있죠. 국회 선진화법이. 이게 한 나라의 의사결정을 60%가 이제 찬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어찌 됐든 의사결정이 되려면은 60%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식물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상태였었죠. 그 대통령으로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집행을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멍청한 인간이 그 당정청을 분리를 했을까요? 요즘은 인제 당정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과 그다음에 인제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요새는 용산이 됐죠, 용산실. 하여튼 이 당정청을 분리를 해 놓은 사람, 즉 예전 같으면은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직을 했는데 지금은 인제 분리가 돼 갖고 대통령이 당대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그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나마 덜한데 어 국회 경험이 없는 그 인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게 음 당정 분리가 돼 있어 갖고 어 박자가 안 맞는 거. 그 박자가 안 맞는 거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에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그 폐해를 전부 국민이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자, 어찌 됐든 내년 총선까지는 인제 얼추 1년 정도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뭐 저도 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음 오늘 잠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대통령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생각과 말과 행위가 똑같은 그런 후보가 당대표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어려워질 거예요, 대통령이. 자, 그다음에 인제 최고위원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리는 당대표와 마찬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건건 딴지 걸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마치 권력에 반대하는 것이 엄청난 지성인인 양 그런 착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예, 지금 보면은 이모티콘이 막 그냥 빵빠레를 보는 춤을 추는데, 음, 저는 그 당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청년 최고위원이 됐든 당선되는 사람한테 이제 축하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전당대회는 그 국민의 당원의 축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입에 발린 듯이 얘기하죠. 하지만 그거 그냥 하는 레토릭이라는 얘기 뭐 그런 느낌뿐이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모티콘이 봤을 때는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죠. 과연 어느 쪽으로 될까요? 지금 이모티콘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어둠으로 갈까? 전등이 어둠으로 갈까? 빛으로 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풍전등화라고나 할까요? 마치 자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세계 여성의 날과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